우리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대남 전단 1,200만 장이 인수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단 살포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때 미국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며 미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 늘었습니다. 6월 들어 처음으로 1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내일부터 파키스탄 등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일 평균 수출액은 1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가전제품 등의 품목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는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함께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기준으로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인수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실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통일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북한이 연일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경고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이 노동신문 일면을 통해서 대남 전단 1,200만 장 그리고 풍선 3,000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비라 살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이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분노의 경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인 22일 현재 풍선 3,000개를 비롯해 남한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살포 기제와 수단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도와 시, 군 인쇄 공장에서 대적비라 수백만 장을 추가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히면서 응징 보복의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대남 공세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 남북통신선 차단과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연일 대남전단 살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노동신문으로 대남전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난하는 문구를 새긴 전단이었는데 담배꽁초, 이 담뱃재와 함께 봉투에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끌어와서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통일부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도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천 봉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대남 전단을 띄울 건지 또 풍선 이외에 드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며 살포 시기와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부도 대남 전단 살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북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대북전단 살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이 긴장감은 작지 않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강화 평화 전망대 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추가 행동을 예고하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 접경 지역인데요. 김우준 기자가 나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강화 평화 전망대는 광화도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북한군의 동향과 주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2km 정도 거리를 두고 북한 황해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황해도 개풍군 유정동인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강변에 따라 배치된 북한군 초소 군인들은 일상적인 경계 근무만 서고 있고 아직은 해안포 배치와 같은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오늘 같은 날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북한 곡창 지역인 만큼 주민들이 나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트랙터를 운전하거나 소를 모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군사 분계선 남측의 우리 접경 지역 마을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내고 있지만 이번 주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예고된 만큼 이곳 접경 지역 긴장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측이 어제 이번 주 자신들도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최근 대남 공세를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이곳 접경 지역 인근에 군사 태세를 강화한다고 예고하는 한편 실제로 군사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전단 사진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전단 살포를 위해 접경지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탈북민 단체 역시 오는 25일을 전후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뿌린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마주보는 이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단에 대한 보복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 지역 몫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인천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강화도 성모도 황포와 사하동 선착장 등 두 곳을 집합 금지 지역으로 선정하고 성모대교 입구에 차량 통제소 등을 설치하는 등 감시와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서해 5도 접경 지역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탈북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 통일부 직원들을 지난주까지 2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출간을 코앞에 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외교와 관련한 다양한 뒷얘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지난해 6월 말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미 정상회동 당시 미국과 북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치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말 북미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과 북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남한과 북한, 미국 세 정상의 이른바 판문점 번개회동. 이 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양자만의 만남을 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을 타진해서 3자 회동이 성사됐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00조 분량의 긴 회고록은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 다양한 뒷얘기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회고록을 보면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것을 주려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더 추가로 내놓으라고 간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부했습니다. 또 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회고록의 출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서 예정대로 금주 초 출간됩니다. 이미 보도가 대거 이루어져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해 회고록 수익 환수 등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At least a temporary victory for John Bolton, but it is clear that the judge is not really thrilled with him.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회고록. 볼턴 전 보좌관은 출판에 앞서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나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서술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왜곡이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정부가 볼턴 회고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일단 내용 자체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거죠? 네, 1시간쯤 전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볼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 파티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의용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이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의 합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고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상당 부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향후 협상의 신의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어제 미국 백악관 NSC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도 이 대통령의 참모에게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대응을 미국 정부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와대의 입장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 협의 내용을 이 볼턴 전 보좌관이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 이 북한과 미국이 문 대통령의 동행을 거부했다는 이 볼턴 회고록에 대한 질문에는 이 볼턴 자신의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고 청와대는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판문점 회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이 뭐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시종일관 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 방법이 조현병 환자 같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볼턴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다소 감정 섞인 대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외교 안보 라인과 협의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취소를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재의 선후배인 50억 달러를 받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으면 방위비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적용하면 방위비는 어떤 액수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방위비 분담금은 고무줄이란 것입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방위비를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미사일 때문에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기록됐습니다. 볼턴은 방위비를 이렇게 크게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군이 왜 한국전에 참전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한국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성과가 없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는 회담 직후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Denuking, I mean, he's denuking the whole place, and he's going to start very quickly. I think he's going to start now. 한편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협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즉흥적으로 수용했다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17명으로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동안의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늘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환자가 10명대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어제가 이 휴일이었었던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신규 확진 환자는 17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4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적게는 30명대에서 많게는 60명대까지 나왔는데요. 위험이 줄었다기보다는 휴일 검사 수가 줄면서 환자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의심 신고는 5,600여 건으로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주간 통계를 봐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이전 2주간의 39.6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8.1%에서 10.6%로 많아졌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은 11명, 해외 유입은 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 경기가 6명, 인천이 1명 등 수도권이 12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충남 2명, 대구와 전북, 경북에서도 각각 1명씩 환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0명을 유지했습니다. 13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87.5%로 다소 떨어졌고 치료 중인 사람은 1,277명입니다. 네, 그동안 이 국내에서 나오는 지역 감염 우려가 컸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 수도 늘어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난 한 주 동안 90명 발생해 그 전주 48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직 지역 감염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 1 차장은 지역 감염과 관련해서도 대전 지역 방문업체에서 발생한 감염이 주변 충남과 세종, 전북, 광주 등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감염 사례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도 10곳이 넘어가면서 지역사회의 전파 양상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홍 기자 나가 있는 이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 사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 확진자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지금까지 이곳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최소 197명입니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발표한 194명에서 3명이 늘은 건데요. 모두 어제 구로구에서 발표한 사례로 구로구에 위치한 중국 동포교회 관련 사례입니다. 앞서 중국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인 구로 54번 확진자는 이곳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한 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뒤 쉼터의 다른 거주자들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처를 받았습니다. 어제 추가된 3명도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격리기간 2주가 지나 해제를 결정하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3명 모두 50대 이상으로 이 가운데 1명은 70살이 넘는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청은 이 3명을 포함해 교외에 거주하던 26명이 모두 자가격리를 마쳤고 2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 대자연 코리아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4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명입니다. 서울시는 업소 직원들과 방문자 131명을 확인해 구로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는 중국 동포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최소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복잡해지면서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사례, 즉 깜깜이 전파는 2주 전보다 2% 늘어 전체 환자의 10%를 넘었고 방역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환자도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늘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등 4곳을 고위험 시설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인데 방역수칙을 더욱 꼼꼼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서울시는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거나 병상 10개 중 7개가 차는 날이 3일 넘게 이어진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주민들의 이동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과 휴일이었던 지난 13일과 14일 휴대전화 이동량과 신용카드 매출액, 대중교통 이용량은 이전 주말보다 2.3%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대학들이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이 재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학들이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대학은 먼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최저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학사 일정이 엉켜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본 고3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봉사와 수상 등 대외 활동 실적을 쌓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만점 처리하겠다는 대학도 여러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3들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1, 2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비교과 영역을 준비한 학생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2학년 때부터 비교과도 많이 준비하고 지금도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시험 같은 거, 교과 우수 항목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소된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학마다 모든 게 다 다르는데 저희 부모로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워서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현역들이 준비가 덜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기준 완화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과하게 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 대학들에서 산발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모아서 좀 참고 단일화된 어떤 발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들이 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빠른 어떤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게 되는 올해 입시. 최대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관련 전문가 등 교육계 모두가 머리를 맞댄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엄윤수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감소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20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1.5일 많은 16일이어서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더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합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과 전화금융 사기,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처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앞둔 6월 25일을 전후해서 북측이 살포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지금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볼턴 회고록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면서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6.25 전쟁 70주년 며칠 안 남았는데 남북 간의 거친 설전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의 강한 유감 표명과 중단 촉구에도 북한은 기존 방침대로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규모적인 대남비라 살포를 위한 준비 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네, 남북 종이 싸움 시작되나. 자, 영상 구성 보고 오셨는데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전단 1,200만 장이 다 인쇄가 됐다. 저희 좀 화면도 다 봤습니다만은 이거를 풍선 3,000여 개의
이용해서 살포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뭐 전단 내용이 어떤 건지 이미 한국사에서 다 공개됐는데 굳이 이걸 다시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이제 뭐 북방 한계선이 있지만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죠. 북한도 이제 그런 출입 통제선이 있거든요. 그 통제선을 개방시켜 주면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전단을 날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17일 날 밤에 이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또는 건강산 그다음에 GP 이제 철수한 지역에 병력 놓고 뭐 훈련하고 경계 근무 태세 올리고 전단 뿌리고 근데 최종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인만 받게 되면 이게 대남 전단을 날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날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우리 좀 전에 보도에서 나갔지만 6월 25일이 이제 70주년이니까 그 날짜가 좋겠지요.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만 이제 가는 건데 또 다른 수단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월 20날 북서풍이 안 불면 남쪽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뿌리는 것은 기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상이 언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날짜하고도 연관이 있겠군요. 그럼 바람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살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날짜인데 날짜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정해질 수 없는 게 바람이 뭐 남쪽으로 불어야 날씨 변수. 날씨에 큰 변수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내용을 보면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남조선의 깊은 중심까지 살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 기제와 수단이 준비됐다 했는데 뭐 서울까지 날리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사실 궁금했거든요. 날씨가 굉장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날씨가 아니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풍선을 통해서 오는 거는? 풍선 3,000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한심한 게 도대체 지금 경제력이 50배나 이제 앞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뭘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게 있는지 또 민주주의 체제를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보낸다는 게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할까 그랬더니 결국 우리 대통령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참 딱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지금 금지하는 지금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법 만들 명분이 또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그냥 훼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 국가 경제를 망친 거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과 군이 북한의 정권을 욕하는 거를 생각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걸기대회도 하고 내가 아니라 나만이 때문에 모든 게 탓이다.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전단 살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게 무슨 오물이다, 쓰레기다,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는 맛이 어떤지를 보인다 그러는데 북한 말로는 역지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내는 게 오물이고 쓰레기라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니까 그나마 우리가 보내는 건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죠. 저는 전단 보내는 거 반대하지만 그리고 전단의 내용이 우리가 보내는 것도 대한민국 이 정도로 잘 산다, 자유롭다 이런 것만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공연히 그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독을 막 하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걸 마치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단을 보면 북한이 좀 조용히 한 2년 있었잖아요. 너네 왜 조용히 있냐? 싸우자. 왜 너네들의 속성은 나쁜 놈들 아니냐? 근데 왜 평화롭게 지내냐? 싸우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예. 그러나 향후에는 더 노력해서 못 보내도록 하겠다. 이거를 해주면 그나마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이상은 아마 계속 뭐 보내거나 그 소모적인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전단 살포는 이미 좀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진작에 부분이 굉장히 금지법을 아쉽다. 진작에 제정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북한이 보내고자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잘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군사적인 용에 종신까지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후반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풍선이야 뭐 서울 근방에 떨어질 수 있지만 종신까지 보낸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여기서 종심을 얘기한 것은 아마 대전 근방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상 한 150km 정도 될 텐데 우리 이제 탈북 단체들이 보낸 것이 한 150km 떨어진 평양에 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평양에서 난리가 났던 거고. 근데 거기까지 보내려고 하면 풍선이 바람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주 똑같은 시간대에 와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2015년도 4월 달에 북한이 무인 항공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파주에서 추락한 거 우리 그 사진을 봤고 백령도에서도 이게 추락한 거 우리가 사진을 봤고 태백산맥에서도 등산객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었고 길이는 한 2m 정도 되고 하늘 색깔이었고 거기에 흰 구름 정도 이제 흰 색깔을 넣어서 하늘을 이제 떠다녀도 그걸 뭐 쳐다봐도 이게 뭐 무인 비행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미 이제 북한은 그때 시험을 다 끝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포 기제와 수단이라는 거는 뭐 드론까지 포함한. 네, 거기에는 이제 무인 항공기도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뭐 드론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상 물체가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더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제가 있겠군요. 볼 때는 삐라 내용보다도. 네, 삐라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나가는 개도 지금 무슨 내용인데 이미 다 공개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보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로 보낼 때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넘어오는 거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군사적 긴장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탈북민 단체도 뭐 6.25 전후에서 그러니까 북한으로 대북 전단 보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라서 또 한편 이제 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대남 전단 앞서 두 분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 사진 위에 뭐 담배꽁초, 담배째 같은 쓰레기를 뿌린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2018년 9월 19일로 돌아가 보면 평양 릉나 경기장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당시 분위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군인들 거주 경례도 받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능라 경기장에서 연설도 하는 모습 우리가 다 지켜봤었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당시 17만 명인가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신뢰를 표명한 거죠. 저도 그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뭐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을 뭐 선동하거나 뭐
체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우리 예. 민족을 강조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이 힘을 합치자. 그리고 그 핵 없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 하면은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북한의 국민들 아니에요. 거기 평양에 아무나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극도의 신뢰를 표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180도로 돌아서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약속한 게 거짓이었다. 뭐 이런 거죠. 이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근데 그 왜 못했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한테 하나하나 허락을 받느냐고 사대주의적으로 하나도 못했다. 한 게 뭐 있냐 들어봐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도화선이 된 거는 김정은을 직접 뭐 인간 백정, 핵 미치광이 때려 부시라. 막 이런 내용이 든 전단을 북한에다 막 예. 보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근본에는 김정은이 2년 동안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선을 갔는데 그 결과로 평양 주민이나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지금 민생고,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배신감, 환멸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해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정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과연 준 게 뭔가 철도 조사하고 뭐 사실 뭐 준 거는 별로 없잖아요. 쌀 5만 톤도 준다는데 그들이 안 받았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단살포 같은 건 특히 이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싫다는 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표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연설할 기회까지 줬는데 남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홍 박사님이 두 개를 딱 나누어서 구분을 잘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신 공격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발전상도 들어있고 그 CD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말로 얘기를 하면 감히 건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반작용이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빌미라고 한다면 결국은 능라도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뭐 합의도 4.27, 9.19 뭐 백두산까지 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북한한테 돌아온 게 뭐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선거까지 참아줬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좌절이라고 할까요? 배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전단 하죠. 살포만 보면 사실 우리는 일부 뭐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는 거지만 북한은 이게 대대적으로 당국 차원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4.27 판문점 선언에 대북 확성기하고 전단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의 군에서 또 우리의 정부기관에서 전단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에서도 보내고 정부기관에서도 보내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민간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내왔죠. 북한에서 지금 계속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 당, 국가는 싹 빠지고 전부 다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상에 저는 북한에서 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줄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주민들을 지금 앞에 내세우는 그렇죠. 거죠. 주민들을 다 앞으로 내세우고 학생들을 내세우고 단체를 내세우지 자기네들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상 주민은 내세우지만 주민은 동원하는 거고 북한 스스로가 이걸 정부 스스로가 기관 스스로가 한다는 건 다 아는 거죠. 어쨌든 남북 관계는 지금 다시 겨울로 돌아갔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고민인 이런 시점이 다시 도래했는데
자,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 야당은 더 이상 이제 유화적 자세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북한의 전단 살포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21세기 스마트 시대, 남북 화해협력 추진 시대에 70년대나 있었던 삐라를 서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북측이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시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과 국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자유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맞들이면서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전단 살포하지 말아야 된다 경고와 함께 연락사무소 이 폭파한 다음부터는 좀 단호한 대처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야당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더 이상 유화 정책 안 된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국토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영토에 침범하거나 그럴 때는 국방장관이 얘기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단호히 격퇴.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노쿠 기순 이런 거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하고 만약에 도발이 있으면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북한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지금 민생고가 극에 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깨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화가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도 그렇고 평화가 깨지니까 저도 뭐 한동안 YTN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거 뭐 평화 깨지니까 맨날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만큼 평화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화로운데 왜 평화롭냐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최하의 정말 가장 나쁜 정책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도발할 때까지는 딱 대비하고 있다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또 미국도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방역 지원이나 의료 지원하고 또 지금 뭐 비료 공장 열었는데 거기 비료도 잘 생산이 안 되나 봐요. 비료도 좀 주고. 그래서 평화가 어떻게든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되 전쟁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대화하면은 안보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다 대비해야 된다고. 양면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의견을 좀 YTN에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강경 대응해야 한다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화 정책을 써야 된다. 보면은 지금 국민들 정서는 강경책을 써야 된다가 조금 더 높은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뭐 강경 대응한다고 또 남북 관계가 풀릴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이제 민심이라는 걸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인데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안 하면 민심이 언제 북한한테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3가지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경고를 했는데요. NSC에서는 엄중 경고했잖아요. NSC 차장이 직접 나서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우리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소통수석도 나서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합참 작전부장이 직접 나서서 만일에 군사 도발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충분하게 저는 이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남북 연락사무소의 파괴고 2단계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조치들이고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9.19 군사합의 정도를 파괴하는 거지 우리 한국에 대한 대남 도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이 될 거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전략적인 도발, 그러니까 뭐 ICBM 발사나 SLBM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국민들께서 이렇게 여론에 응한 그 결과를 보면 이미 3단계를 예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2단계까지는 적어도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어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단계를 넘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에서 경고를 하고 우리 합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안 되죠. 지금 뭐 북한이 서해 그 해안 그 포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지금 아직 해안포 배치를 하거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네, 어떤 그게 바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함흥까지 날아간 것은 우리 지금 언론에 보도돼 있고 함흥이나 원산에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참매 1호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 저는 뭐 김정은의 전용기.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명간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려야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남 전단 뿌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개머리 섬이죠. 개머리 진지 거기에서 지금 포문 열린 것도 그러고 아직까지 이제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저게 2개 정도는 아니에요. 서해안 쭉 따라서 NLL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 지역으로 보면 거의 뭐 평양까지 그 서해안 섬 쪽에는 저런 그 포구들이 다 있어요. 포가 왜 그러냐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쏠 때는 밖으로 우리 바다 쪽으로 나오고 안 쏠 쪽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뒤로 빼가지고 다시 산 북쪽으로요. 빼가지고 거기서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은 이 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해안포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열린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이제 경계심을 주는 거지만 이제 한번 봐야죠.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언제 개최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마 그건 공개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대응을 볼 텐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태세 강화하고 뭐 미국은 B-52도 알래스카에 전진 배치시켜서 일본까지 왔다 가고 또 정찰 비행 경계 강화 그리고 그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이런 것처럼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포격이라 천안함처럼 몰래 숨어서 한다거나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도발한다거나 거기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단 살포하러 오는데도 NLL 인근까지 배 타고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NLL 인근에 오면은 북한군이 호위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군 참모부 얘기는 그런 인민들의 열화 같은 대적 전단 살포 노력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니까 서해상이라면 NLL 인근까지 와서 전단 보내는데 군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NLL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다 충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살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관심이 집중돼 있을 텐데 이대훈 본부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당근책도 좀 논의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뭐 논의가 안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건 대표하고 같이 현 상황을 아마 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이런 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폭주가 사실상 이게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면은 그 뒤에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외교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 방법은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인 뭐 정찰기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아마 연관이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이것만 잡아준다고 해서 북한이 잡힐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정한 범위 내에서 또는 남북한에 할 수 있는 것만 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일정 부분 좀 유예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 결론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주 전해진 바도 없기 때문에 네, 저희도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까지는 대남 공세만 강화를 했었는데요. 대미 관련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종말을 부를 것,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는데, 하나 주목할 게 이게 러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러시아도 미국하고 좀 사이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작년에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도 했고, 그게 사실 러시아 국가 수반이 북한의 수반하고 정상회담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푸틴이 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한번 만났고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국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메시지가 핵을 완전히 보유한 상황에서 이 미국이 지금 여러모로 지금 제국의 위상이 기울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정면을 붙는다면 제국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 이건 뭐 처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그인데, 지금 달라진 거는 과거에는 이제 뭐 자기네가 장거리 미사일이 없을 때는 뭐 주한미군, 주일미군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제국 자체를 붕괴시키겠다. 미국 자체의 종말이라 그러니까 배포가 훨씬 더 세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경고하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의 지금 행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남북 관계에서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고, 트럼프도 전혀 대화에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한국과 미국의 마음을 편하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잔뜩 자기네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포장을 해놓고, 만약에 북미 대화가 되더라도 협상의 우위에 서겠다. 그런 노림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지금 도발하려고 그러면 엄청 할 수 있는데 참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다가 또 뭐 코로나에 지금 쩔쩔매고 있죠. 자기 지지도 막 떨어지죠. 지지도 떨어지니까 정상회담을 과거에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칫 잘못돼서 정상회담 했다가는 성과 못 내면은 지지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까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뭐 이렇게 협력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과연 미국이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에게 뭐 대북 뭐 협력을 하려면 그 어느 정도는 하는 걸 뭐 동의한다 뭐 이 정도지, 미국이 직접 뭘 할 것 같은 생각은 별로 안 드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전 안보보좌관까지 지금 회고록을 낸다고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볼턴 전 국가보좌관 회고록, 파장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 내용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굉장히 논란인데, 특히 지금 남북미 정상회동 그 뒷이야기에 대한 파장이 큽니다. 지난해였잖아요. 지난해 6월에 남북미 3자 회담 당시 우리 보이는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보도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걸어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을 향해 서서히 걸어갑니다. 잠시 뒤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미 정상은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땅을 밟는 첫 대통령이 되기를 제안했습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한 땅으로 10걸음 넘게 이동한 두 정상은 박수를 치며 한 번 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다시 남측으로 내려온 두 정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 당시의 리포트를 저희가 잠깐 한 부분을 보고 오셨는데 지금 볼턴은 저때 북한과 미국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거 원치 않았다.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볼턴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볼턴은 말을 이제 다 믿으면은 우리가 회고록이라고 안 하겠죠. 회고록은 참고가 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빼서 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G20 회의할 때 오사카에서 뭐 대선 도와주라 뭐라고 한 거 그거 지금 나바로 그 백악관 국장이 나도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 나라긴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출판해도 좋다. 단 이 내용은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이익을 위배하는 현저히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 인쇄로만 24억 네. 수익이라는데 이거 그러면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겁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예. 거치겠죠.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재판을 거쳐서 돈을 뭐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번다 안 번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신의 그 대통령을 모셨던 그것도 예. 이제 국가안보의 최고의 자리에서 모셨던 사람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민감한 외교 문제. 그 외교 문서라고 하는 것이 미국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몇 년이 지나야 그게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까발리고 있다는 것은 예.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볼턴이 얘기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북한은 우리의 NGO조차도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 30일 날이면 벌써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나가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정은은 야, 네 말고 그냥 나오고 트럼프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얘기한 것은 또 딴 건데 그와 무관하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영토에서 그것도 평화의 집에서 이걸 만나는데 내 대통령이 내가 호스트인데 내가 빠진다. 네.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볼턴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써놨든지 간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잘 된 거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잘했다라고 보고요. 우리의 행동 자체는 네. 볼턴이 저렇게 쓴 것은 잘못된 거고요. 참 그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내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봐도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 오늘 정용 실장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일단 사실이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고 이게 외교 원칙에 위반된다. 강하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열수 선생님 잘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얘기를 저렇게 쓴 거. 자기를 경질시켰다는 이유로 예. 보복을 하는 건데 근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거를 저는 익히 2000년대 초반부터 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능히 그럴 사람이었다. 저분은 2000년대 초반에 아들 부시 때 국무부 차관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첩보를 매일같이 수집해서 국무부 차관으로서 매일같이 수집해서 그걸 정보로 만들었는데 그 정보의 내용이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고 테러를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로 미국은 완전히 국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서 2008년에 그 리먼 브러더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데 당선됐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저는 북핵 문제 이제 거의 끝났구나. 저는 이미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예. 그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인데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모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네오콘이라 그래가지고, 네오콘이 뭐냐면은 회교 원리주의자들 테러리스트 많잖아요. 네. 저 사람은 기독교 원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극우 근본주의자. 그래서 대화가 필요 없고 그 아랍 세력 뭐 이런 사람, 이런 그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분류하는 세력은 절대 대화나 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네. 그냥 무너뜨리거나 붕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왜 협상을 하느냐. 그 생각을 뿌리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북핵 협상을 하는데 그 안보보좌관을 시켰으니 거기서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뭘 제안하면 그걸 경악했다 그러고 뭐 전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고록으로 저는 확신하는 게 이 존 볼튼하고 폼페이오 두 사람이 북핵 문제가 결국은 성과 있게 가는 거를 저지했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 볼튼의 얘기가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재선에 관련된 자기의 인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되지 않은 식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재선과 연관된 행보만 했었다. 저 볼튼의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외교 정책이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 정리가 됐다. 그건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이 북미 협상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 양 국가 정상들의 어떤 의지로 조금 온 측면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저번에 박지원 전 의원이 청와대 회동 이후에 이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꽤 많았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볼턴이 중심에 있었을 것도 같고요. 이건 신념이었다. 홍현익 박사님 이런 얘기가 들어봤는데, 이 볼턴 회고록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2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직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로 위협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회고록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저기 볼턴에 대해서 신상 털기가 너무 많이 돼서 그 부분 간단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2002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게 뭐 담당을 했냐면 국무부에서 군축하고 국제안보 이게 담당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나 WMD 대량 살상 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2인자 두 번째 가람 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폼페오나 비건 같은 사람이 이 문제에 처음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이미 충분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됐는지 하는 것은 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지금까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하고 미군 철수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걸 공개적이나 또는 비공개적이나 이걸 언론을 통해서 이걸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볼턴이 이 내용 나온 것은 아마 트럼프의 본심을 좀 이렇게 내비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 정책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임명하다 보니까 지금 회고록까지 온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곧 발간이 된다고 하면 파장이 더 커질 것도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동안의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요일 날 검사 수가 좀 떨어진 측면 감안하더라도 지금 신규 환자가 10명대로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0시 현재 신규 확진 환자는 17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4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적게는 30명대에서 많게는 60명대까지 나왔는데 위험이 줄었다기보다는 휴일 검사 수가 줄면서 환자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의심 신고는 5,600여 건으로 평일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주간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이전 2주간의 39.6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8.1%에서 10.6%로 많아졌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은 11명, 해외 유입은 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 경기가 6명, 인천이 1명 등 수도권이 12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충남 2명, 대구와 전북, 경북에서도 각각 1명씩 환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0명을 유지했습니다. 13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87.5%로 다소 떨어졌고 치료 중인 사람은 1,277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수가 지난 한 주 동안 90명이 발생해 그 전주 48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직 지역 감염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는데요. 박 1차장은 지역 감염과 관련해 대전 지역 방문업체에서 발생한 감염이 주변 충남과 세종, 전북, 광주 등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감염 사례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도 10곳이 넘어가면서 지역사회 전파 양상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그곳 방문 판매 업체 관련 지금 확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감염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곳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신규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모두 최소 197명입니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한 194명에서 3명이 추가된 수치인데요. 모두 어제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발표한 환자인데 구로구에 위치한 중국 동포교회 관련 사례입니다. 앞서 중국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인 구로구 54번, 구로구 54번 확진자는 이곳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한 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뒤 쉼터의 다른 거주자들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제 추가된 3명도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격리기간 2주가 지나 해제를 결정하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3명 모두 50대 이상으로 이 가운데 1명은 70살이 넘는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청은 이 3명을 포함해 교외에 거주하던 26명이 모두 자가격리를 마쳤고 2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 대자연 코리아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4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명입니다. 서울시는 업소 직원들과 방문자 131명을 확인해 구로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는 중국 동포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최소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30명을 넘거나 아니면 병상 10개 중 7개가 차는 날이 3일 이상 계속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 이대로 가면 하루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8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경기 안산시도 관내 건강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다음 달 5일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기간 건강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 방역당국도 오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을 포함한 업종 4곳을 고위험 시설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인데 방역수칙을 더욱 꼼꼼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우골탑, 이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서 마련한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걸 꼬집은 겁니다. 실제 올해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6곳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조사 결과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수업이 부실했으니까 비싼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 이런 학생과 또 반대하는 학교 사이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수강한 대학생 240여 명은 지금껏 담당 교수의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수업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교재 저자의 유튜브 영상으로 전부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유튜브 강의를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링크만 올려서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데 등록금이 아깝기도 하고요. 다른 대학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급기야 혈서까지 등장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 이름과 함께 지금 왼쪽에 보시면 10만 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10만 원씩 더 내서 온라인 수업의 질을 올리자고 왜 못하느냐 이런 학교 관계자 말을 꼬집은 겁니다. 앞서 지난 6일 한양대에서도 비대면 시험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한 교수가 이 비대면 시험을 원한다면 혈서라도 받아오라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예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는 천재지변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등록금 일부라도 돌려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학교는 건국대 단 한 곳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감소, 여기에 학교 방역과 온라인 강의 비용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학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등록금을 줄여주는 대학에 간접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건데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기획재정부, 또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교육부 의견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 겁니다. 야당 역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재난소득 등등을 갖다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된 것을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네, 외국 대학 상황도 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8개 공립대학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운동을, 그리고 미국은 50여 개 대학 학생들이 기숙사비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대학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하버드와 컬럼비아 등 일부 대학은 미사용 기숙사 비용 환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한 사안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YTN이 여론을 조사해봤는데 국민 10명 중 4명은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는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 우려 속에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대응 응답이 40.6%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한 유화 방침은 32.1%였고 현행 기조를 유지하며 좀 더 인내하자는 응답은 15.9%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법 제정에 찬성이었습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먼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이 높은 가운데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큰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내려간 53.4%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도 4.8%포인트 오른 41.8%로 집계돼 2달여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을 통해서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간의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외교의 기본 원칙 위반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에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고 우리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시 뒤 논란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앞서 어젯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윤 총장이 어제 낸 메시지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까? 네, 어젯밤 9시쯤입니다. 대검찰청이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도록 지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문장짜리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부장에게 지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일단 윤 총장과 갈등을 빚던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참여하라,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추 장관의 지시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해석됩니다.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은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뒤 대검 감찰부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돼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를 정면 비판하면서 감찰부에서 조사해야 할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 여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고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도 동조하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 추 장관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콕 집어서 지시를 한 게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도 더 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선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받길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도 공개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추 장관은 당일 오후 곧바로 대검찰청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시를 내리고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대검감찰부에서 해당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지금까지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도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서 수사 과정의 위법이나 비위 발생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수사가 아닌 진정사건이긴 하지만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건데요. 이 때문에 15년 만에 총장을 상대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관 지휘권은 지난 2005년 처음 발동한 게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총장에게 지시했는데요.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시를 따른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사퇴했고 정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이 일단 지시를 수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 오늘 만남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추 장관의 지시는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검찰로선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지만 대검은 줄곧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 아무런 대응이 없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지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오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최근 불거진 갈등 국면이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인 뒤 오늘 추 장관과 대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놓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대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로 분석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설명대로라면 윤석열 총장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이 양측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닙니다. 어제 윤 총장의 메시지를 다시 보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아닌 감찰과로 표현한 건데요. 대검 인권부장과 감찰부장은 나란히 검사장급이지만 감찰과는 감찰부장 산하에 있는 부서입니다. 추 장관 지시대로 감찰부도 조사에 참여하게 됐지만 윤 총장이 여전히 인권부가 조사에 주도권을 쥐도록 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재소자 한모 씨 측 변호인이 대검을 방문해 과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서도 제출합니다. 앞서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던 최모 씨와는 또 다른 인물인데요. 사실상 대검 감찰부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 향후 자료 공유와 결과 도출 등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언련은 성명을 내고 이번 외부 자문단 소집은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검찰 출신인 채널A 이모 기자 변호인을 위한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조합이 지자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먼저 어제 총회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총회는 어제 오후 2시에 열렸는데요. 총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이 총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정시장 앞엔 조합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1m 간격으로 바닥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조합원들은 체온을 잰 뒤에야 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모두 마스크 차림이었는데 연령대도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거리 두기는 대체로 잘 지켜졌지만 사람들이 몰려들 때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또 총회장 인근에 현장 체증을 하기 위해 강남구청 관계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구청 측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달하긴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조합 측에서 총회를 강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회를 앞두고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총회에 앞서 장소가 삼성동 코엑스다 보니 강남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코엑스 측도 대관 계약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려에도 조합 측은 방역수칙 준수를 약속하고 어제 총회를 강행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 여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일정이 미뤄져 시공사 선정을 늦춘다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강남구청도 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이 총회를 강제로 막을 권한은 없다 보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 측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조합뿐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만약 총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이 2,8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어제 저녁까지 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약 2,800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참석이 필요했던 전체 조합원 약 3,800여 명의 절반인 1,900여 명을 훌쩍 넘긴 건데요. 애초에 예상했던 2,000여 명보다도 더 많은 조합원이 모여 총회 열기는 그야말로 뜨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총회 1차 투표에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과반수를 넘기진 못하면서 2차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현대건설이 조합원 1,409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쟁사인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결국 시공사로 선정된 겁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이 과정까지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이 서울 용산구 항남동 686번지 일대의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조 원, 그리고 공사비 1조 8천억 원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에 남산을 등지고 앞쪽에는 한강이 있다 보니 서울 강북에서 대표적인 노른자위 주거지로 꼽힙니다.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2012년 조합 설립 인가, 다시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치게 됐는데요. 이후 지난해 3월 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수주자 입찰 첫 공고가 난 뒤에도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 그리고 재입찰,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정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남 3구역, 이 상징성이 큰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수주전의 승리로 이끈 현대건설에 대한 기대도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남 3구역 수주전은 사업 규모는 물론 한강변의 랜드마크라는 상징성 때문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현대건설 측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쟁사들보다 나은 사업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전 승리가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한남 재개발 지구 수주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호재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늘 오전 현대건설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는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된 규정은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원재활용법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생산한 제품을 추가로 다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 행사 같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유 1개에 1개를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려면 새로운 비닐 포장에 우유 2개를 담으면 안 되고요. 별도 추가 포장 없이 우유 2개를 들고 가도록 안내를 하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파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폐기물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결국 할인 판촉 행사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대상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판촉 행사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였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로 시행이 예정됐던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제도 시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의도는 좋았지만 명확성과 소통의 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환경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에서 종이 상자를 포장용으로 재활용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비교적 재활용이 쉬운 종이 상자를 못 쓰게 해서 소비자만 불편하게 됐다는 이런 불만이었죠. 환경부는 부처 특성상 규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만 이런 규제들이 이른바 착한 규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논란을 줄이고 지금보다 활발한 국민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녕 소녀학대 사건 계부와 친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늘 10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친모 조사 결과 친모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대당한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학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등 가짜뉴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도박 사이트나 투자사 접속을 유도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거주 사기 도박 조직원 23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서 2명을 구속하고 도박 사이트 개발자 1명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함께 사이트 주소를 보내서 도박이나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회원가입한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과 투자금,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62명으로부터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장마를 앞두고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강렬한 햇살과 높은 습도 탓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인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2도까지 올랐고 불쾌지수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더위로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항상 이렇게 야외에서 충분히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가평 신천면의 기온이 36.3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영월 35.5도, 춘천 3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춘천 36도, 서울 35도, 대전과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 오후 늦게 영서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요. 또 창문이 닫힌 차 내에 어린이를 홀로두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뉴스앤이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